오늘도 신나게 증시가 달린 하루였습니다. 이제 뭐 연준 위원들이 나와서 디펜스하고 뭐해도 소용도 없는 것 같아요. 오늘도 뉴욕 3대 지수 보면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달려주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애틀랜타 연은 총재 라파엘 보스틱이 나와서 얘기를 했죠. 파월 발언이 있은 뒤에 이제 뭐 연준 위원들이 거의 돌아가면서 나와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대로 파월 발언 수준을 진화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기본적으로 그의 입장은 내년 하반기 2번의 인하에 그칠 것 같다. 그러니까 연준 점도표보다 좀 더 보수적인 입장이죠. 그러면서 인플레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천천히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야 할 긴급한 필요성은 없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경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경제가 12개월 전에, 1년 전에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다. 금리를 5.25까지 끌어올렸지만 실업률이 4%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일종의 자화자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원론적인 얘기를 했죠. 인플레는 여전히 높다. 그래서 우리는 중앙은행이 목표로 하는 2% 수준으로 인플레를 다시 낮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연준의 진심인지도 모르겠어요. 파월의 비둘기 발언의 결정타 중 하나였던 바로 그 발언, 인하 타이밍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하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게 진짜 핵심이죠. 연준의 기준금리는 인플레이션이 목표로 돌아가기 전에 충분히 낮춰져야 한다. 실업률 상승과 같은 불필요한 타격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파월의 바로 그 발언. 인플레가 2% 돌아오기 전에 먼저 금리 인하해야 한다. 정확하게 맥을 같이 합니다. 발언의 논거가 이거였죠. 결정이 효과를 발휘하기까지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맥을 같이 합니다. 보스틱 총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목표는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돌아가는 동안 사람들이 겪어야 할 고통의 양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게 전략이다. 이것만 딱 떼놓고 들으면 누가 봐도 그냥 비둘기로 들리죠. 앞에 얘기가 아예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얘기가 다 망각이 되면서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자기 입맛에 맞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 얘기만 들리는 거죠. 연준의 기준금리는 인플레가 목표로 돌아가기 전에 충분히 낮춰줘야 된다. 뭔가 빨리 내린다 이런 느낌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랠리를 보면은 랠리의 폭이 좀 더 넓어지고 커지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사람들이 이번 랠리를 단순히 대장주 몇 개 오르는 걸로 끝나는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집단 지성이 그렇게 바라보는구나. 생각보다 더 멀리 가는데 베팅하고 있구나. 이런 추측의 단초들을 제공하는데요. 오늘 시장만 봐도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지수를 보면은 다우수가 0.68, S&P 500이 0.59, 나스닥이 0.66 올랐는데 미국을 대표하는 소형주 중심 지수인 러셀 2000이 1.94%가 올라서 2% 가까이 올랐습니다. 거의 뭐 폭등 수준이죠. 블룸버그 데이터 보시면 지난주 데이터긴 하지만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투자자의 욕망이 어느 수준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이 가장 오래된 ETF죠. SPDR S&P 500 ETF. 이 상품이 금요일에만 208억 달러가 들어와서 1993년 이 펀드가 생긴 이후에 여러분 그러니까 30년 만에 가장 큰 자금 유입을 기록했습니다. 모든 ETF 통틀어서 가장 큰 하루 유입이었습니다. 놀라운 숫자죠. 그리고 이거를 정말 잘 봐야 되는데 거대한 어떤 투자의 흐름이 느껴지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티커 QQQ죠.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ETF. 이 ETF는 지난 금요일 날 52억 달러어치 자금 유출이 됐어요. 지수가 오르니까 내다 판 거죠. 이거 대신에 돈이 어디로 갔느냐? 놀랍게도 이 RSP ETF, S&P 500에 동일 가중으로 투자하는 ETF가 21억 달러를 땡겨갔습니다. 여러분, 동일 가중 ETF가 뭐죠? 이 지수 추종 ETF는 시총에 따라서 투자 비중이 달라지죠. 당연히 시총이 크면 ETF 투자 비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야 지수를 복제하는 ETF 논리에 맞는 거죠. 하지만 동일 가중 ETF는 민주주의입니다. 한 종목당 한 표 똑같이 대접합니다. 500개 종목에 0.2%씩 투자를 합니다. 당연히 어디가 과대 계상된다? 소형주가 과대 계상된다. 근데 여기에 투심이 몰린다? 이제 소위 말해 매그니피션트 7 같은 몇 개 종목에 의존하는 장세가 아니라 온동방 열기가 소형주 전반으로 잔잔하게 퍼지고 있다. 지금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동일 가중 S&P 500 지수의 강한 상승 11월 직전이 52주 신저가였는데 한 달 만에 52주 신고가 나왔다. 훨씬 상승이 가팔랐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일본은행의 대규모 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한 결정.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시간을 좀 번 셈이죠. 왜냐면 다른 나라, 특히 미국이 긴축을 하는 상황에서 꿋꿋하게 마이너스 금리 유지하면서 미국이 방향을 바꿔주기만을 정말 기우제를 지내듯이 빌었는데 이번에 파월이 여튼 큰 물줄기를 의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하면 바꾸지 않았습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존버가 통한 셈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엔화가 지나치게 약세로 돌면서 수입 물가가 급등하는 부작용이 우려 포인트였는데 여튼 파트너인 미국이 금리 인하 기대감을 주면서 엔화 약세가 저절로 해결된 측면이 있다. 이런 걸 봤을 때 굳이 지금 통화정책 변화를 먼저 치고 나갈 필요는 없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우에다 총재 역시 3개월 후, 6개월 후 미국이 완화적으로 움직일 것 같은데 굳이 그 전에 초조해하면서 우리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언급도 했습니다. 또 일본의 통화정책이 유지된다는 소식에 미국 채권금리가 곧바로 내려간 그 효과를 보면 확실히 둘은 연계가 되어 있다. 즉 언젠가 일본이 긴축을 내려놓게 되면 일본이 보유한 미국채가 추가로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국 채권금리는 반대로 오르는 영향도 있을 것 같다. 둘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정도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원자재 시장 보면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이 닥터 코퍼 구리님께서 3개월 최고치 부근에서 놀고 있다. 과연 가까운 시기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을까? 의문을 우리에게 선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 런던 로브스타 커피 선물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는데요. 표면적으로는 뭐 브라질 로브스타 재배 지역에 악천후가 있었다 이런 이유가 시장에 돌았는데 결국은 뭐 투기 수요가 강한 것이죠. 이렇게 한 번씩 투기 수요가 돌아가면서 원자재 가격을 올리는 이런 그림, 이런 느낌은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그런 내용과 직결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반대로 이 유동성 장세가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런 취약함을 나타내는 그런 배어의 한 단면도 아닐까? 상상력도 한번 발휘해 볼 수 있는 부분도 되겠습니다. 자, 언제나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돌리고요. 다양한 영상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의 뷰를 만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브랜비어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